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달 전력 수요가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전력 사용 폭증에 따른 대규모 정전,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기요금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공요금 상승 등이 이어지며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새 경찰청장에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국회 공백 한 달여 만에 여야가 후반기 의장단을 합의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정상화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해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 도중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고 경찰은 용의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달리던 택시가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트럭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에 푹푹 찌는 한증막 같은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를 오르내렸습니다. 기온보다 습도가 높아 더 견디기 힘든 날씨인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프리카라는 별칭이 붙은 대구지만 올여름 무더위는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높은 습도가 더해지면서 벌써 닷새째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초반에 한증막 같은 무더위가 찾아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더워서 샤워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습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도 무더위에 지쳐가긴 마찬가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났지만 더위를 식혀주기보다는 습기가 더해지며 불쾌지수만 높아졌습니다. 한증막 같고요. 너무 습하고요. 너무 더워요. 걸어다니기로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된 상태에서 태풍 에어리가 몰고 온 열기가 가세한 것이 이른 무더위의 원인입니다. 경기 안성 일중면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8도 가까이 치솟았고 경북 상주도 35.1도, 대구도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와 열대야는 이틀 정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낮 동안에는 햇볕에 의한 지면가열까지 더해지면서 동해안 부근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는 무더위 대신 국지성 게릴라 호우가 잦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해보다 보름 넘게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다들 덥지만 더 덥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들인데요. 서울시에서 에어컨 지원 방침까지 밝혔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해보지만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용이 없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결국 인근 공원에 드러눕기도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 특보가 내려진 날 쪽방촌 주민들은 더운 집 대신 밖으로 나섰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좁은 복도에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덥고 습한 구조입니다.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창문과 문을 모두 열어둡니다. 젖어 있는 거요. 벌레도 찌개벌레 같은 것도 나오고 막 이상한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나 쪽방촌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는 건 전기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자 방세도 올랐습니다. 아니 더 더워요. 공원이 이렇게 좀 나서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요. 두세 달 전에 전기세 좀 많이 나왔다고 방세 10,000원 올렸어요. 서울시가 무더위 취약계층인 쪽방촌에 올해 150대 에어컨을 전액 11호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지만 역시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한데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건물주분들 동의도 필요해서요. 그분들이 동의 안 해주면 설치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르게 찾아온 폭염. 전기요금 인상 파도까지 닥치면서 쪽방촌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주유소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급등에 공공요금까지 오르면서 고물가 억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휘발유는 리터당 1,500원대, 경유는 1,300원대였지만 지금은 많게는 1.5배 넘게 뛰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부담스러워요, 어디 다니기도. 곡물 가격 오름세도 꺾이질 않습니다. 라면이나 빵 가격과 직결되는 제분용 밀의 수입 가격은 같은 기간 휘발유 값보다 더 뛰었고 사료용 옥수수 수입가는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거의 동시다발 그냥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사료값 상승에 고기값도 뛰면서 삼겹살 가격은 100g 평균 4,5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40% 넘게 오른 건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상승률이 지난 4월 4%, 5월 5%대에서 6월엔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절로 나옵니다. 6%대 물가는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 11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모든 게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 못 사요, 옛날 가격으로는. 물가는 앞으로 더 치솟게 생겼습니다. 국제유가는 물론 석탄이나 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공행진 중인 환율 등의 영향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은 이전 분기보다 10% 이상 비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올여름 중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먹거리 가격에 무더위, 전기요금까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7,0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는 40일 만에 최다인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집계한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00여 명.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 5,880명의 3배에 육박합니다. 지난 1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를 넘긴 건데 밤 9시 기준으론 40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가 사라진 데다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시 거세진 게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반등세로 돌아선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9,500명 정도로 직전 주보다 2,400명가량 많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주 연속 1 미만이었던 게 최근 1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만큼 추가 감염의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마 1.0을 넘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번 주 중에 저 증가 추세가 얼마나 가파를까 하는 것이 더 관건일 수가 있고요. 물론 위중증 환자와 병상수 등 주요 방역 지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이동량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까지 앞둔 터라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체계 점검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35일 만에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로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 등 여야가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민생 입법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끝을 모르는 민생 위기 속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여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세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너무 검증되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원구성 협상 중 전선을 형성했던 쟁점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넘겨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협의의 영역으로 남겨뒀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보다 조속하게 여야가 또 협의를 이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민주당이 요구한 사법개혁특위 정상화에는 국민의힘이 쉽게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위원을 5대5로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준다는 그런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고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 역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전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려 검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후보자도 참여시키지 않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힘겹게 협치를 싹 틔운 여야가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어디까지 손을 잡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사무까지 감사를 하는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선관위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선 사전투표 현장에 등장했던 종이 상자와 바구니들. 선관위의 허술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렇게 쌓아놓다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의자 위에 쌓아놓는데 그렇게 되다가 한 장씩 빠지면 어떡해요? 결국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방선관위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에 나선 데 이어 중앙선관위에도 감사관을 투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3월 인수위 보고 당시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게 부실하게 한 데 대해서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선 때 워낙 사회적 논란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재무회계를 비롯한 여러 직무 감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선거관리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원은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모든 것을 0에서 놓고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선거 사무 처리에서 중립적, 독립적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할 경우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상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즉 선관위는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와 노정희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년 전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납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귀순 의사가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인데요. 이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선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27일 밤 북한 소형 목선 한 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 군은 대공 용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선박을 예인했습니다. 하지만 대공 용의점과 귀순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37시간 만에 선원 3명을 모두 북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을 4시간가량 소환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 안보실이 납포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게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사적 판단이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실이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건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안팎에선 당시 작전을 승인한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빼고 박 전 의장만 불러 조사한 건 표적 조사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민정비서관실에서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박 전 의장은 현재로선 별도로 언급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하차하면서 이 인사검증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죠? 네, 맞습니다. 김승희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낙마 인사가 됐습니다. 네. 특히나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서 같은 자리에서 또 한 번 낙마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같은 자리에서 낙마하는 건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현재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장관과 차관 그리고 실장 역할까지 현재 1인 3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원숭이 두청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 자리가 2달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역시나 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끝내 임명됐는데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에 더해서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행정학자 출신이란 점에서도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이제 임명이 된 만큼 앞으로 증명의 시간이 남았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가운데 사진을 보면요. 이제 경찰국 반대하는 그런 경찰들이 이 삭발 시위에 나선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삭발과 단식 투쟁에 나섰죠. 네. 경찰관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이렇게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찰 내부에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내용이겠고요. 매일 3명씩 릴레이 삭발을 이어가고 민광기 직협회장의 단식 등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인데요. 다음 볼 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얼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죠.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기존에도 이미 경찰에 정부의 입김이 미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민정비서관실이나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을 통해서 정부와 경찰 수뇌부가 밀실에서 거래를 해온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경찰국이 신설되고 모든 이야기가 문서로 남도록 되면 정부의 영향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아무런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경찰관들의 삭발과 단식은 행안부가 통제안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입장인데요. 당분간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여름철 재유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기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봤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도 확진자가 17,000여 명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40일 만에 최다였고요. 이제는 하루 2만 명 안팎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 숫자가 현재 한 5,800여 개만 남았다는 내용 서울신문이 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3만 3천여 개 정도 됐던 전담병상, 이후에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빠르게 감소했고요. 네. 석 달 만에 한 6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가 재유행하면 감축한 전담병원에 다시 요청을 해서 예비병상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한 바 있지만 이 속도를 과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해외 상황도 중요하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재유행 조짐은 해외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스크 의무 규정을 폐지한 나라들에서 다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거라면 역시나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재유행한다면 그 경험을 잘 살려서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네, 최근에 논란이 컸습니다. 이 코인과 주식 빚을 갚으면 호구가 된다는 말이겠죠. 법원 면책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사실 돈을 빌리면 갚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을 갚는데 왜 호구가 되는 겁니까? 네, 이거 개인 회생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번 달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적용한 기준을 보면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을 날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인 회생을 받기 쉽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회생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진 돈과 빚을 비교해서 빚이 더 많은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그 규모를 따져서 갚을 돈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을 평가할 때 기존에는 코인이나 주식의 손실금을 포함해 왔지만 이제는 그냥 잃은 돈, 그냥 없어져 버린 돈으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개인 회생이 더 폭넓게 허용이 될 수 있겠고요. 갚아야 할 액수도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투자한 코인이나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낮아서 막막하게 느껴졌던 분들에게는 일종의 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와 또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역시나 빚 갚으면 호구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서울회생법원에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조선일보는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마약에 빠진 10대가 무려 10,000명으로 추정이 된다. 이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 마약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영화에나 나오는 소재쯤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암암리에 꽤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듯 하고요. 어린 나이에 접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의 수와 비중이 나온 그래프를 보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아래서부터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갈색과 지금 맨 밑에 보면 갈색이 나와 있죠. 그게 10대고요. 분홍색으로 나온 부분이 20대입니다. 보면은 연을 거듭할수록 꽤나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대만 두고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11배 넘게 증가한 숫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로 검거되지 않은 10대 마약 사범까지 추정을 해보면 한 13,000여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마약 재활을 돕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예전에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고위층 자제만 마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지금은 이건 편견이고 평범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단순 투약뿐 아니라 밀수나 밀매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거나 일부 의사의 처방으로 구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문에서는 마약 관련 교육이 미비한 점, 또 재범을 막을 치료 재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 단속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제 치킨 업체가 이 가맹점주들이 눈물로 치킨을 튀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 다뤘습니까? 네, 보면은 그 앞에 이유가 나와 있죠. 튀김류의 공급가가 60% 인상됐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는 대부분 본사와 계약을 하고 식자재를 납품을 받곤 합니다. 근데 최근에 BHC가 튀김류 가격을 한 번에 60% 인상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BHC가 이번 7월부터 자사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해바라기유를 15kg 한 통에 14만 6천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9만 원 정도 받던 건데 이걸 한 번에 60%나 올린 겁니다. 뭐 전 세계 물가가 오르고 있고 특히 해바라기유는 전 세계 수출량의 60%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상폭이 과하다는 반응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슷한 품질의 식용유를 사용하는 다른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거나 또 카놀라유나 올리브유 등을 사용하는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최대 한 33% 정도만 올리고 있기 때문에 BHC가 유독 좀 많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주들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데요. 일단 BHC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된 상태고요. 농식품부도 본사가 가맹점에 책정한 적정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치킨이 국민 야식으로 불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성비인데요. 좀 물가가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국경일인 독립기념일에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옥상에서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용의자는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성조기를 손에 쥔 아이들. 들뜬 분위기 속에 행진 시작을 기다립니다. 잠시 후 단발의 총성이 들리고 시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총성이 이어지고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총격 사건으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소총을 회수한 경찰은 범인이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20살 안팎의 백인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Again, the FBI is working in conjunction with us. We have well over 100 law enforcement officers out here on the scene doing the investigation on one side and doing the apprehension efforts on the other.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경일에 빚어진 참사의 충격이라며 총기 사건의 고질병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티 최고봉에서 무너져 내린 빙하가 등반객들을 덮치면서 최소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빙하 붕괴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최고봉 마르몰라다 주변을 구조 헬기가 돌며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부근에 있던 빙하 덩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산 중턱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등반객들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30명 가까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해발 3,343m인 마르몰라다 산은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볼 수 있어 수많은 관광객과 산악인들이 찾습니다. No, abbiamo alpinisti che stiamo scendendo la Marmolada, insomma, c'è con la corda, è attrezzatissimi con i ramponi e tutto quanto, anzi. 구조팀은 구조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실종자 파악을 위해 주차된 차량들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탈리아 총리는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습니다. Ora, questo è un dramma che certamente ha dell'imprevedibilità, ma certamente dipende dal deterioramento dell'ambiente e della situazione climatica. 지난달 말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에 정상 부근 얼음이 녹아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신은 마르몰라다 정상부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섭씨 10도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찌감치 폭염이 알프스 산맥을 덮치면서 빙하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동남아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우기 동안 홍수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시드니 등 호주 동부에서는 계속되는 홍수로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모두 라니냐 등 기상이변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홍수로 불어난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가운데 남성 한 명이 위태롭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유실되면서 마을이 고립되고 주택과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도 동북부와 방글라데시에서 몬순 우기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지난 5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00여 명이 홍수와 관련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122년 만에 최악의 홍수를 겪은 동북부 시레트 지역을 중심으로 720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국제구호기관은 추산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지역에서도 계속되는 홍수로 하천이 범람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주 당국은 이재민 3만 2천 명이 발생했고 64건의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큰 홍수가 4차례 반복되면서 주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They're saying, it's a one in 100-year rain, one in 1,000. Well, where does it stop? You know what I mean? Like, it's like Mother Nature leaves, that doesn't spare anyone really, and it's just we're just been really unlucky. 기상 전문가들은 호주와 방글라데시 등의 집중 홍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고 태평양 서쪽은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서울 양재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트럭을 덮쳤습니다.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는데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차도 위쪽에서 주황색 택시 한 대가 솟구쳐 오르더니 5m 아래 도로로 떨어집니다. 때마침 터널 밖을 빠져나온 트럭과 그대로 부딪힙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양재대로를 달리던 택시가 염곡 동서 지하차도로 추락해
주행 중이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양재동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오는 건데 그 순간적으로 그 차가 조금 왔는데 떨어지면서 그 차를 우위로 덮쳐버리더라고요.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30대 남성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70대 택시기사와 40대 트럭 운전사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다 있으시고 한 분이 좀 대퇴골 쪽에 골절이 있어서 좀 중상이시긴 한데 의식은 있으시고요. 늦은 밤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양재-IC에서 구룡사 방향으로 가는 2개 차로가 한때 모두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간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서울에는 벌써 사흘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많게는 80mm가 넘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대구는 25.1도, 울산은 2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달부터 전기료가 오른 가운데 역대급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해 9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최근의 폭염은 50여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이상 일찍 찾아온 무더위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응급실을 찾은 일사병 등의 온열 질환자가 74% 급증할 정도로 더위가 이어져서 냉방기구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대규모 정전, 즉 블랙아웃 같은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지난달에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7만 메가와트 선도 처음 넘어섰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도 지난달 23일엔 9.5%까지 추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어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입니다. 특히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계속 느는 추세여서 7,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 9년 만에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전력 공급은 예비력 10기가와트, 예비율 10%가 마지노선인데 정부는 현 전력 공급 체계로는 예비력 등이 마지노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비력은 최저 5.2기가와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5.2기가와트라는 수준은 가장 최근에 여름철 전력 예비력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력 수급의 비상경보가 내려지면 사무실과 가정 등의 냉방기구와 조명을 비롯해서 불효 불급한 곳의 전기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달부터 가스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올라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폭염을 이기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서민들은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고 있는데요. 위기감이 커지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왕십리에서 25년째 수제비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희 씨는 더는 식자재 값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려울 때 찾아준 단골을 생각해 3년 동안 가격 인상 없이 버텨왔지만 1년 전보다 한 달 재료값만 30% 넘게 뛰었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이게. 손님들도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이 메뉴판에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스티커로 더 붙여져 있는 가격이 인상된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간단하게 보러 가려고 해도 기본 5만 원은 훌쩍 넘고 연료값이 급등하면서 직격탄을 입은 건 택시기사들입니다. 비교적 저렴했던 LPG 가스마저 1,100원대를 넘어서면서 손님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총 수입의 3분의 1이 연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오르고 택시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기업들은 고물가의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산업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최근 핵심 원자재인 주물용 고철 가격이 재작년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고스란히 제조 원가도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원가 절감은 더 힘든 숙제가 됐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원가 절감을 통해 갖고 정말 힘들게 지금 끌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국제항공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을 때 제출한 회계 자료에 허위 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별조사와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자본 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제출하고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지난 5월 공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한 추가 평가를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샴푸의 핵심 성분인 1,2,4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의 위해성 평가를 한국소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B는 자연 갈색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로 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지난 1월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굿모닝 경제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6월 소비자 물가가 오늘이죠. 잠시 후 한 8시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네. IMF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이제 6%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월별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픽 잠시 띄워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추세를 좀 보면요, 뭐 6%가 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는 7%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6월에 물가 상승률 6%는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네. 뭐 추경호 부총리도 이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6%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는 뭐 물가 상승률 6%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고 네. 사실 물가가 6%를 넘어간다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이제는 또 6%를 넘어가게 되는 꼴이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제 물가 상승률이 6%를 진입을 한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만에 또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6%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뾰족하게 없다 보니까 7, 8월에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르는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국제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이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뛰는 게 없죠. 곡물 가격 뛰고요, 뭐 유가도 뛰고요. 특히 이제 곡물 가격이 뛰는 게 문제인데 네. 이제 수입 곡물 가격이 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동물들이 사료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료값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고기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요. 고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식 가격도 동반 같이 이렇게 동시에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상승하게 되는 영향이 있겠고요. 또한 환율도 문제가 되겠고 또한 하나 본다 그러면 공공요금도 요즘에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7월부터. 네. 그래서 공공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또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그래서 7일, 8월에는 더 오를 수 있다.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오전에는 경제정책 수장들이 모여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통화 정책, 그다음에 재정, 뭐 금융당국 다 모여서 사실 머리를 좀 맞댔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가 상승의 압박이 서민 경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이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실제 금리가 상승기입니다. 금리가 상승된다는 얘기는요.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기가 위축이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자꾸 강조드리지만 저소득층입니다. 네. 저소득 가구는 실질 임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 압박이 왔을 때 경기가 위축됐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계층이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왜 만기 연장이 9월까지거든요. 이거를 유예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영업자들이 버는 소득의 한 46%를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국은행에서 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9월 달 아니면 10월 이전에 그 만기 연장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경기 침체에 돈이 안 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산이 빠릅니다. 금융당국은. 그리고 금융업계는 굉장히 빨라요. 그럼 돈 줄이기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돈이 시중에서 들어들게 되면 위험 관리 과정에서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소득층이 동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제3 금융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악순환이 계속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통화, 재정 이렇게 금융 당국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거 아까도 계속 금리 인상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빅스텝. 지금 뭐 7월에서는 0.5%포인트 정도 인상 유력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7, 8 동시에 연속적으로 빅스텝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여파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제는 소화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반응 이것을 아마 시장에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죠. 이 네. 5%로 전망한 국제 신용평가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어떤 전망치보다 높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한 4.7% 정도였는데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죠. S&P가 이제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올해 평균적으로 5%를 예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제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S&P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또한 뭐 대만 마찬가지고요. 아시아권 전체가 다 똑같은 평가를 했거든요. 원자재 가격 수입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부터 이제 인플레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는 S&P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뭐 호주, 뭐 대만, 인플레 이런 것들이 중앙은행의 설정액보다 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S&P가 이제 보고서를 낸 것이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긍정적인 이슈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네. 올해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 정도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경제 성장률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출 모멘텀이 좀 약해진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입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재료를 만드는 가공해서 처리하는
거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입적인 어떤 측면, 수출적인 모멘텀은 약해진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내수 빨리 일상으로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면서 내수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복합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장이 이게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엔 또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어제 코스피가 2,300선을 간신히 지켰어요. 이게 이번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뭐 외국인들, 그다음에 이제는 개인들이 이제 매도세를 던졌습니다. 네. 그 기관들이 온전히 다 사줬거든요. 그래서 뭐 기관이 뭐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도 하지만은 네. 일단 어제는 이제는 개인 매도세가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피가 2,300선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 실제 장중 최저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장중 딱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빠지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연중 뭐 장중 연저점을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사실 어제 이제는 약간 패닉 장세에 좀 있었다.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굉장히 높아진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들이 이제는 매도를 던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어제의 특징은 개인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도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간신히 2,300선을 이제 지키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는 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4거래일 만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를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반등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반등이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상당하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빠진 상태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왜 빠지냐 이거죠.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네. 사실 대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외국의 그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종목들이 그 국가의 GDP에 상당한 영향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영향이 큰, 특별히 대만과 우리나라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고, 네.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좋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보합권에 계속 머물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저희가 2,300선을 간신히 지켰는데 네. 일각에서는 2,050선이 진짜 바닥이다. 네. 지금보다 아직 한 250은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리포트 전해드리는 거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실제 굉장히 지금 과매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닥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네요. 이게 바닥인가 보다 했는데 이거 뭐 지하층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하도 확인했는데 또 지하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뭐 빠지고 있는 상태다라 볼 수 있겠고, 증권사 리포트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2,050선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시장은 굉장히 혼란한 종목으로 좀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하단이 이제는 2,050선이다 이런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헷갈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로 본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저점 매수 좀 들어가야 된다. 저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워낙 지금 개인들이 이런 리포트에 놀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믿지 않은 분위기겠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돈을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 대기 자금을 얘기하죠. MMF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예적금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역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은행으로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굉장히 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돈을 지키는, 자기의 자본을 좀 지켜나가는 쪽에 관리 리스크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주식 물타기에 지친 좀 개미들이 네. 실제로 지금 채권에 몰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 눈을 돌리는 거, 네.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금융 상태로 본다 그러면 뭐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근데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 채권이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중적이지 않은데 그게 이제는 너튜브라고 얘기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주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 추종하는, 그러니까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는 이런 YTN을 보시면서 사실 좀 정확
정확한 정보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뉴 미디어를 통해서 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느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쉽사리 개인이 채권 투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너튜브에 네네. 채권 같은 경우에 만기를 지키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설명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손해가 안 납니까? 손해가 나죠. 네. 손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것은 결국엔 만기라는 게 지정돼 있거든요. 그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채권 투자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차라리 제가 권유드린다, 만약에 이 방송을 통해서 권유를 드린다 그러면 아까 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MMF라든지 이런 어떤 채권형 어떤 펀드에 차라리 투자하시는 것이 오히려 돈을 지키는 데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신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MMF라든지 아니면 저는 오히려 예적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 금리가.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은 잠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좀 지켜나가는 어떤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전기료는 지금 이제 7월부터 올랐습니다. 그리고 6월에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이제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 6월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7, 8월에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가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 7월이 가장 정점에 올라야 되는데 6월에 또 정점을 찍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에 전력 수요 최대를 찍었는데 사실 6월에 이제 71,805메가와트를 이제 찍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년 동월 대비 한 4.3% 정도 오른 거고 6월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7만 메가와트를 첫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넘어섰죠. 지금 이게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전력난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전력 수요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율이 좀 문제인데 과연 예비율이 버텨줄 것인가? 전력 예비율이 이제는 9%대로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력 예비율이 10%대는 돼야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9%대로 내려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전력 예비율도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월, 7, 8월이 문제입니다. 가장 성수기 때 가장 전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는 과연 그 전력 예비율이 계속적으로 10% 이상으로 맞춰줄 것인가, 시장에서는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비상 단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치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단계에 만약에 들어가면 이게 9년 만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9년 만에 비상경보가 울릴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2013년 8월에 전력 예비율이 그 당시에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떨어져다 보니까 사실 난리가 났었고요. 특히 산업계 중심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가 그 당시에 또 폭발하기도 했었거든요. 가정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급난이 이제 불거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경보 3단계 주의가 된다 그러면 정부 공공기관 냉방 사실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찜더위 통해서 찜통 더위 안에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민간 사업장에도 강력한 절전 요청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는 어떻게 이제 정부가 전력 수급난을 해결할 것인가. 다행인 것은 사실 지금 원전이 최대치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힘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9년 전에 3%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었나요? 블랙아웃까지는 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최근에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번 블랙아웃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다 기억하실 텐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블랙아웃까지 간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역시나 산업계입니다. 산업계, 특히 이제는 물론 반도체 기관 같은 경우는 예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과거 우리가 기억하실 때에 이제 삼성 반도체 쪽에서 전력이 한번 끊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그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아웃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되게 집중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에 대한 것도 개인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전기 끄고
키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이런 전력 수급난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전력은 뭐 우리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또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력 수급난에 대해서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종합을 해보면 더운 시기는 아직 안 왔고 전력 수요는 늘고 있고 블랙아웃 우려도 지금 커지고 네. 있는데 그럼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비 전력을 좀 채비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이나 산업계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정책들을 지금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비 전력에서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최대치로 가동률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끼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절전한 만큼 이제 돈으로 주는 이런 어떤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에너지 캐시백 사업인데 이런 것을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절전, 전기를 아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걸 우리가 캠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국적인 캠페인을 가지면서 전력 아끼기에 좀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자영업자 입장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낄 수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장사도 해야 되겠고 손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서 민간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는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 쪽에서는 좀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에코마일리지라고. 맞습니다. 예, 그 전기 쪽에서는 비슷한 게 아예 없나요, 지금? 전기 쪽에서는 사실 에코마일리지 유류 그러니까 기름값을 아끼면 캐시백을 해주잖아요. 이번에 나온 게 그래서 에너지 캐시백이거든요. 전기를 아끼면 그만큼 세이브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에너지 캐시백이고 이게 사실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하면서 민간 시장에서 어떤 참여율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또한 그 가게에서 과연 어떻게 호응을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서 8월 가장 전기가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는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휴가 시즌에 과연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예비 전력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 날은 더워지고 있는데 건설업계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뭐 지금 건설업계가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수준까지 좀 내려갔다고요? 이게 경기 실사 지수 있는데 건설 기업의 이제 경기 실사 지수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7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선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100 이하다 그러면 건설업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야. 건설 경기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70선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건설 쪽에서 사실 위축이 동시에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뭐 화물 노조의 뭐 말 그대로 파업 때문에 뭐 레미콘이나 시멘트가 사실 이제 철근이라든지 이게 운송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런 어떤 건설 기업의 그 경기 실사 지수가 좀 낮아진 부분이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건설 기업의 경기 실사 지수가 낮아진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이제 건설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노동계 입장에서는요. 건설 경기가 살아야지만 사실 이렇게 경제가 좀 잘 활발하게 돌아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 경기를 과연 정부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될 때 정부가 이제는 재정을 써서 또한 공공 자금을 써서 건설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 숙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걸 자칫 만약에 건설 경기를 정부가 힘을 써서 올린다 그러면 과거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할 여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빤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연 지금 정부가 어떻게 건설 경기를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살릴지 이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깊게 있다. 하지만 지금의 팩트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소식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속도감 있게 여러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대리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예정 시간을 뛰어넘어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금화 집행을 한일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 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과 직접 협상이 성사되도록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직접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대리인 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동안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속도감을 갖고 당사자 간 대화를 포함해 여러 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중재재판의 장으로 문제를 옮기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300억 기금 조성안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아니고 일본 측과 조율한 바 없음을 피해자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첫 발을 내딘 민관협의회는 이달 중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인데 피해자 측과 일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학내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일부 학생이 집회 주최자들을 고소해 논란이 됐죠. 한 연세대 교수는 대학의 지성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며 학생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분석과 함께 개인주의가 보편화하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갈등, 모순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의 급여 인상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집회에 나선 청소노동자들을 비판하는 학생들을 겨냥한 글입니다.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생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권리 침해만 내세우며 같은 학내 구성원인 노동자를 비난하는 게 부끄럽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 5월 일부 학생이 청소노동자들의 학내 집회에 따른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시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600만 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학생과의 민사소송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학생과 노동자들이 법적인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 현실을 만든 학교의 책임을 묻습니다. 청소노동자를 겨냥한 재학생의 전례 없는 소송에 학내는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새학기 강의 계획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 표현 등을 두고 이곳이 지성을 논하는 대학이 맞느냐고 꼬집었고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는데 청소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실 거고 분명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 시위를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학습권 또한 함께 지켜지길 바라며 학교 측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당연히 제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고 온 건데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촉발된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집회나 시위 등은 그 자체가 목적 달성을 위해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행동인데 세대가 바뀌면서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약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그분들의 그 약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는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이제 권익이나 자기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불편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느끼고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저항의 수단으로 집회 시위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판하기에 앞서 왜 갈등이 빚어지고 해결되지 않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얼마 전 파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8명에게 무려 240여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파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초동 조치에 나서야 할 파주시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파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CCTV.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버리는가 하면 이리저리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을 마구 학대하는 이 여성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 의심 행위가 2달 동안 240여 건이나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시청은 아동학대 판정이 나기 전까진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입니다.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싶어 지난 1월 초 시청을 찾았지만 시청 관계자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답례품만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부 문서엔 1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버젓이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상담실에서 상담을 했다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때는 정말 창문 열고 물품 받아간 거 그게 시간이 다거든요. 조작한 거죠. 파주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른 2곳의 어린이집에서도 학대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파주시청이 초동조사에 나서지 않아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원장 측에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데 그걸 왜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상위기관이 파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피해자와 공무원과의 계속 싸움인 거예요. 사건 초기 핵심 물증인 CCTV가 아예 없어져 증거도 없이 법적 다툼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아이를 지켜줄 만한 부분이 오로지 영상에 의존을 합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할 시청이 이렇게 사건 종결을 쉽게 하고 원장에 유리한 대로 종결을 했다는 거에 저는 아직도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파주시의 늑장 대응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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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진상 규명 요청을 드렸고요. 그 사실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들에게 시장님이랑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빠른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른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사이 보호받아야 할 아동들은 여전히 학대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그제 강원도 철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굴착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과거에도 지뢰 폭발 사고가 난 곳이지만 제대로 된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이 이뤄져 사고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산산조각이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굴착기.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지면서 수해복구 작업을 하던 무게 30톤 대형 굴착기가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굴착기 운전자가 숨졌고 가장 큰 잔해는 사고 지점에서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유족은 사고 전 지뢰 탐색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이 된 상황에서 들어간 건지 이제 그런 게 제일 사고 현장은 지방하천 재해복구 공사가 이뤄지던 곳. 담당 자치단체인 철원군은 사업 전 육군 3사단에 지뢰 탐색을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일주일간 군 공병대대가 탐색 작업을 벌였고 안전하다는 판단 아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탐색 작업이 당연히 이루어졌고요. 탐색 작업 안 하고는 저희가 못하죠. 지뢰를 탐색했으니까 가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공병대대의 지뢰 탐색으로는 땅속 깊숙이 묻힌 지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면 위에 드러나거나 지표면에서 30cm 이내에 묻힌 대인 지뢰 탐색에 그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욱이 사고 지점은 지난 1998년에도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던 곳.
전문가들은 부실한 대전차 지뢰 탐지로 접경 지역 공사 현장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사고 난 거는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대전차 지뢰가 폭발했기 때문에 공병부대가 탐색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거는 육안으로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접경 지역 지뢰 폭발 사고. 자치단체와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석우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 복지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개원과 동시에 TBS 재정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1일 안심소득 시범 지급을 시작합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책인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차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20만 원인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인 165만 3천 원에서 부족분 절반인 72만 7천 원을 매달 받게 되며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는 82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속 장기화되더라고요, 실업이.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안 돼서. 서울에 있는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 이상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직접 제안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인 복지 정책입니다. 안심소득은 재산과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편합니다. 그리고 대상 범위와 소득 보장 수준을 대폭 확대해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대표 공약인 TBS 기능 전환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은 개원과 함께 TBS 운영 조례안을 2023년에 폐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운 세금으로 교통 안내를 하는 방송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예산권을 쥔 시의회가 앞으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2명의 대학원생 뺨을 때렸다는 글이 SNS에 게시되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을 지연 보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게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연구 환경인가요? 대학원생 인권위원회는 뭐하러 만드셨나요? 한 SNS 익명 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렸는데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꾸짖는 내용입니다. 술자리에서 교수님이 조금 술 드시고 그냥 그렇게 학생들에게 뺨을 때렸다 이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해당 과는 이미 지난달 초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월말이 다 돼서야 교수를 변경하고 학교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내부 조사를 한다며 한 달 가까운 시간을 구체적인 조치 없이 보낸 겁니다. 학교 측도 신고 묵살이나 지연 보고 의혹 등에 답하지 않으면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수의 폭행이 단발성이 아니었다는 사실까지 새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폭행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5월 중순과 말 각각 다른 대학원생이 해당 교수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학생회는 지금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교수의 잇따른 폭행 사건을 학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명 중 2명꼴로 교수로부터 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은 폐쇄적인 공간에서 교수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권 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각자가 다 랩실이 있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인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거든요. 공론화를 했을 때 그 피해 학생들이 겪을 2차 가해 같은 문제들도 훨씬 크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면 카이스트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인권센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태풍 에어리는 다행히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태풍을 피해 제주 성산항에 정박했던 우리 어선 3척의 불이 나 무려 12시간 만에 진화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름값이 오를까 봐 배 안에 가득 채워둔 면세유에 불이 붙으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쏩니다.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 3척에서 불이 난 것은 새벽 4시 반쯤. 태풍 에어리를 피해 조업에서 돌아온 어선 2척과 태풍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선 등 모두 3척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과 해경, 도항선까지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을 겨우 잡았는데 이번엔 배에 실린 기름이 문제가 됐습니다. 큰 불이 잡혔던 화재는 어선 안에 있던 기름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재발화됐습니다. 당시 어선 3척에 있던 기름은 8만 5천 리터. 불이 난 어선들은 조업을 나가면 한 달가량 장기 조업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로 오른 면세유 가격이 이달에 또 오를 거란 예상에 평소보다 기름을 더 실은 상태였습니다. 태풍 때문에 기상이 안 좋아서 피항했습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니까 요즘에는 기름 오르기 전에 좀 많이 가득 채우는 편입니다. 진화 작업은 소방차까지 불에 탈 정도로 불길이 거세 쉽지 않았습니다. 선박이 3척이 밀집해서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농연하고 열기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근접 진화가 상당히 어려웠고 소방대원들은 불은 물론이고 찜통 더위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교대하며 진화 작업한 끝에 불이 난 지 12시간 만에 모두 끌 수 있었습니다. 소방과 해경은 전기적 원인 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홍콩을 방문했을 때 기념 촬영을 했던 친중 인사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콩 당국이 사전에 3,000명을 격리하면서 방역 장벽을 쌓아 올렸지만 코로나19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시진핑 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이 본토 바깥으로 나온 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방문 첫날 홍콩 정부 관리와 입법회 의원 등 친중 인사 약 100명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시 주석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의료용 마스크를 썼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념 촬영 때 시 주석 뒤쪽에 섰던 스티븐 호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행사 당일 음성이었던 호 의원은 이튿날 감염 불확실로 그리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시 주석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 모두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 주석의 홍콩 방문을 앞두고 취해진 엄격한 방역 정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시진핑 주석 관련 행사에 참석한 약 3,000명 전원을 하루 전날 호텔에 격리시켰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주일 동안은 집과 직장만 오가도록 이동을 제한한 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문 당일 아침에는 검사를 한 번 더 받도록 했는데도 내부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겁니다. 마침 중국에서도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완화 움직임을 보였던 방역 조치가 다시 엄격해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에는 4일째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로 열대야가 이어졌고요.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 가능성이 무척 커지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수분 섭취도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최고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6.7도, 부산은 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4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한 중부와 전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